자, 배경 지식 심오한데요. 약간 생명 개념 오버다. 약간 생명 개념 오버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빈칸도 안 줄어났다 안 중요한 거는. 자, 칸트가 얘기했죠. 칸트가 얘기했던 유명한 멘트 있잖아. 실천 이상 비판이라는 칸트 책에 나온 거야. 칸트를 너무 상징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칸트의 고향 성벽에 그 벽에 부착돼 있대요. 이 말입니다. 뒤에 나올 건데. 자, 두 개 뭐라고? 자, 생각할수록 점점 더 간탄과 경외심을 내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다? 내 마음에 빛나는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밤하늘 자연 법칙이죠. 그리고 내 안에 도덕 법칙. 그래서 칸트가 등장하던 시기가 과학의 대두와 철학의 위기가 함께 오던 시기랬죠. 그래서 과학의 자연 법칙처럼 철학의 과학화를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대비되는 도덕 법칙, 자연 법칙과 대비되는 도덕 법칙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쪽이 별이 빛나는 하늘이고요. 이쪽이 내 마음속 도덕 법칙인 거지. 자, 자연 법칙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 이런 거지 뭐 만류인력의 법칙, 관상의 법칙.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 벗어날 수 없는 게 일반 법칙이에요. 과학이 발견하는 거지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이게 현상계고 우리 현실 세계입니다.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 존재의 세계지. 만물을 현상으로 인식하는 거다. 경험을 통해서 이성으로 인식하는 걸 현상으로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도덕 법칙은 이제 예지계라는 곳에 존재해요. 예지계는 밝은 지혜의 세계다. 플라톤으로 치면 이데아 세계 같은 거랬어.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서 도덕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고 여기는 당위의 세계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라는 게 지배하는 세계예요. 여기는 만물을 물 자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사물 그 자체의 어떤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이성으로 이런 게 있겠지라고 정도만 알 수 있는 거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가 이성과 감각으로 인식하는 거는 이 물 자체와는 다른 별개의 사물로 그냥 현실 사물을 인식하는 거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관 설정을 빡시게 짜는 거야. 자, 자연 법칙은 이론 이성이 구성한 법칙성이라는 걸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감각,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나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론 이성이라는 게 필요하대. 근데 이 이론 이성은 뭐냐면 자, 우리가 선험적이라 그래요. 경험으로 파악하는 이성 제외하고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성을 제외하고 여기 있죠. 자연 법칙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이성. 경험이 관여하지 않는 이성을 선험적 이성을 순수 이성이라고 했다. 요 순수 이성 중에서 자연 법칙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이성을 이론 이성, 그다음에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 순수 이성을 실천 이성을 표현했어. 그래서 순수 이성의 다른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론 이성이든 실천 이성이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 법칙 같은 경우는 이론 이성이 파악한 법칙성, 구성한 법칙성이라고 하고 감각 경험의 이성을 투영해가지고 이성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도덕 법칙 같은 경우는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명령입니다. 여기는 이론 이성을 통해 자연 법칙을 인식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실천 이성을 통해서 도덕 법칙을 인식한다. 이게 맹자 개념으로 뭐라 그랬니? 야, 우리가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 판단 능력 그걸 뭐라 그래? 양지.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 실천 능력 뭐라 그래? 양능 그거였죠. 여기도 우리가 도덕 법칙을 알 수 있고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성. 그러니까 도덕 실천과 관련된 순수 이성을 실천 이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이성입니다. 그냥 좀 요거는 근데 여기는 이 실천 이성을 우리 스스로 수립하는 명령이래요. 우리 스스로. 왜냐면은 칸트 입장에서 결과는 우리 의도와 벗어나는 거야. 내가 현수가 숙제를 제대로 안 해. 지가 그래 결석을 해. 그럼 현수 뺨을 칠 수 있잖아. 현수를 이제 다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근데 현수가 거기에 빡쳐가지고 토라져가지고 막 오히려 반항한다고 공부를 더 안 해. 그러면 성적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결과가 나쁘면은 공리주의에서는 나쁜 걸로 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그럼 반대로 내가 그냥 빡쳐가지고 현수가 뭐 잘 되라는 의미 없이 그냥 짱나가지고 뺨을 쳤어. 그러니까 현수가 너무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절대 뺨을 맞지 않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랐어. 그럼 공리주의에서는 도덕적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만 따지니까. 그지? 근데 내가 현수가 숙제를 안 했을 때 뺨을 쳐. 그러면은 이 행동은 도덕적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니? 모르지. 누구만 알 수 있어? 나만 알 수 있어. 왜? 내가 현수를 뺨을 친 동기나 의도는 나만 파악하고 있잖아. 그래서
행위자의 행동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는 행위자만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스스로 도덕법칙을 수립하는 겁니다. 괜찮죠? 왜냐면 우리는 이게 나중에 자유의지의 개념이야. 선의지가 자율적으로 도덕법칙이 뭔지를 알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맞죠? 자, 도덕법칙은 행위자 스스로의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는 스스로 도덕법칙의 수립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막해줘이거든. 스스로 도덕법칙, 자연법칙은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인식만 하는 거예요. 이론 이성을 가지고 구성하는 거잖아. 감각과 경험과 이성을 이렇게 막 어떻게 조립해가지고 만류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우리가 법칙을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행위자가 도덕법칙의 수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니다. 이해 가니 이거? 오케이.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많아서 그렇지. 자, 자연법칙의 얘는 만류인력의 법칙이나 관성의 법칙 같은 거고요. 도덕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물건을 하지 말라. 이건 담의죠. 이거는 사실 그 자체잖아, 현상이잖아. 모든 물체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중인 거지. 그리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떤 물체는 같은 그 상황을 계속 지속하려는 성질이 있는 거고, 이거는 관찰 이런 걸 통해서 반복적 관찰을 통해서 규칙을 발견하고 거기에 이성을 해가지고 이게 반드시 성립하는 걸 증명하면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리고 이 자연법칙을 따르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는 모두 자연법칙을 따르려는 본성을 가져요. 경향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배고픔이나 공포나 우리가 그 생존하려면 이 에너지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를 채우려고 배고픔을 반드시 느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면은, 위험을 느끼면은 거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공포를 느끼게 돼 있고 본능적으로 설계돼 있는 거야. 그지? 여기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가 가지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함께 가집니다. 경향성. 그리고 여기는 선의지라고 해요. 선의지. 이거는 육체고요. 이건 정신이다. 근데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서, 내 정신이라서 자유의지인 거죠. 육체와 정신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는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도덕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덕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선의지라고 해요. 여기는 자연법칙을 따르려는 본성이고, 이거는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본성입니다. 여기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라는 표현도 나오거든. 근데 완전한 존재자가 신이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한 존재자가 인간인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경향성도 가지고 자유의지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신은 육체가 없잖아. 그래서 경향성을 가지지 않고요. 동물은 이성이 없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선의지는 가질 수가 없어. 자유의지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인간만 요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자, 이 경향성의 예는 자기의 동정심, 타율적 의지 이런 거, 선의지보다 경향성을 따르려는 충동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경향성보다 선의지를 따르려는 의무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무의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의무의식.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니까 경향성을 따르려는 충동이 저런 거고요. 선의지를 따르려는 충동이 이런 거지. 의무의식인 거지. 자, 근데 이 의무의식이라는 거, 선의지에서 도덕법칙과 합치하는 행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도덕법칙과 일치해. 도덕법칙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준칙 중에 두 가지 정식을 만족하는 게 도덕법칙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과 모양이 똑같은데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칸트는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결과는 아무 중요하지 않다니까.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가 나쁜 행동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쁜 행동을 했더라도 그건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도덕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동기가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의무의식에서 비롯되거나 선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면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자, 기부를 했는데 왜 기부를 하셨습니까? 기분이가 좋거든요. 기부를 하면 이렇게 하면 당신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군요. 왜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거야? 왜 기부를 하시고 물었을 때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그냥 기부를 했습니다. 그냥 했어요가 나야 되는 거지. 당연히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가 그게 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칸트는 의무를 동기로 삼지 않는 행위는 도덕법칙에 부합될 수 없다고 보았다. 현수야, 맞을까 이거? 칸트는 의무를 동기로 삼지 않는 행위는 도덕법칙에 부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지. 어떤 게 있을 수 있어. 도덕법칙에 부합될지라도
의무를 동기로 삼지 않는 경향성을 동기로 삼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X야.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자연 법칙은 예외가 없어요.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필연성의 형식을 띈다 그래요. 여기는 모든 자연현상은 법칙에 따라 발생한다. 예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변화는 원인에 따라 발생한다. 인과성 이런 게 있어. 주르르 자연 법칙 같은 것도 있거든. 이런 걸 만족하는 게 아까 여기에 있는 만류인력 법칙이나 간섭의 법칙 같은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정원 명령의 형식이라 그래요. 정원 명령의 형식. 형식이 정식이랑 같은 거 아니라 그냥 공식 같은 거예요. 정원 명령의 정식이고, 정원 명령은 저번 시간에 했죠. 짧게 뒤에 나오겠지만 무조건 명령이 정원 명령이라서 조건 명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봄이 조건 명령을 뭐라 그랬어 저번 주에? 네. 조건 명령. 정원 명령이 발을 정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명령이 정원 명령이고, 가짜 명령이 이렇게 거짓 가짜거든요. 가짜 명령이 가원 명령이야. 거기는 조건이 들어가고 여기는 조건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냥 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왜 기부를 했습니까? 그냥 해야 돼서 했어요. 그런 거. 정원 명령이고, 조건부 명령 혹은 가원 명령은 뭐뭐를 하기 위해서 했어요. 뭐뭐 할 때 뭐뭐 했어요.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명령의 형태로 제시돼야 돼요. 왜 명령의 형태냐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의지를 따르고자 해. 도덕 법칙도 법칙이죠. 예의가 없어야 된단 말이야. 자연 법칙은 원래 예의가 없어. 현상이니까. 우리가 우리가 배고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배고픔을 안 느낄 수 없잖아. 배고픔. 그다음에 공포를 안 느낄 수 없잖아. 무서운 걸 읽었을 때. 예외가 없다고. 항상 밥을 굶으면 무조건 배고픔을 느끼고, 항상 내가 목숨이 위험하다면 공포를 느낀단 말이야. 근데 도덕 법칙은 여기는 당위의 법칙이죠. 해야 되는 거지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왜? 인간이 경향성이 이끌리기 때문에. 선의지를 따르지고 하지만 인간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거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잖아. 동물은 어차피 갈등할 필요가 없어. 경향성을 충족하면 되니까 그냥 예외도 없잖아. 그리고 신은 어차피 선의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서 경향성이 이끌릴 필요가 없어. 근데 인간만 요 사이에서 갈등하니까, 갈등하는 인간이 법칙을 따라야 되니까 어떤 형식으로?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거야.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 정원 명령 형식으로 제시된다. 따라오니? 좋아요. 그래서 이 정원 명령은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단하게 외워야 된다는 걸 했어. 자, 보편성 정식 혹은 보편주의 정식이라고 합니다. 뭐가 되도록 행위해야 될까? 개인의 행위 원칙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5번. 준칙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었어요. 준칙은 개인의 행위 원칙입니다. 준칙이 뭐가 되도록? 보편적 입법의 원리입니다. 보편적 입법의 원리. 보편화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였죠. 자, 인격성 정식은 모든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뭘로 대우하라? 목적으로 대우하는 건데 그냥 목적이 아니라 동시에 목적이었죠. 그럼 수단으로 대우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대우해도 되는 거였다.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면 수단으로 대우해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래서 인간을 절대 수단으로, 결코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틀린 선지다. 수단으로 대우해야 된다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여기는 동시에 목적이 돼요. 동시에 목적. 자, 여기는 개인의 준칙, 주관적 행위 원칙이었죠. 이거는 개인이 좌우명 같은 거야. 내가 뭐뭐를 해야 된다. 학생들이 지각을 하면 뺨을 친다. 그런 거. 개인의 행위 원칙이 중에 정원 명령, 무조건 명령의 형식을 띠는 것이 도덕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편주의 정식, 인격주의 정식 이런 걸 만족하는 게 도덕 법칙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는 자연 법칙 같은 경우는 경험적 규칙, 이거는 사실이죠. 물이 100도씨가 되니까 끓던 데를 몇 번 본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그 중에서 물이 100도씨가 여러 거 이렇게 있었는데 예외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예외가 안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예외가 안 발생하는 게 내가 경험적으로 획득한 규칙들 중에서 예외가 안 발생하는 게 자연 법칙이 되는 거야. 괜찮죠? 개념이 많이 나와서 복잡한데 비슷한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정식, 인격적 정식은 동일한 도덕 법칙의 다른 형식이래요. 그지?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얘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물건 훔치지 말라, 이게 인격주의 정식, 보편주의 정식의 형태를 띠는 거야. 다 도덕 법칙입니다, 이게. 그지?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보편주의 정식을 만족한다면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얘는
동시에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얘가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 동시에 보편화 가능한 것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둘이는 어차피 얘네 둘 다가 인격주의 정식이든 보편주의 정식이든 동일한 도덕 법칙의 다른 형식일 뿐이야. 그냥 도덕 법칙이 있는데 그걸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에 불과한 거지. 여기도 마이룰리아 법칙이나 뭐 관성의 법칙이나 자연 법칙이잖아. 그게 예외가 없다. 인과 법칙을 따른다. 이런 그냥 여러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도덕 법칙이란 무조건적으로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는 서로에 대해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건 윤사에서 좀 어렵게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알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같이 가져왔어. 자, 칸트는 보편화 가능한 준칙 뭐야? 보편화 가능한 준칙이라는 게 뭘 만족하는 준칙을 얘기해? 보편성 정식을 만족한 준칙을 말하죠.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하라고. 그런 준칙이라면 도덕법칙이 되는 거잖아. 도덕법칙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어떤 걸 뜻하니? 인격성 정식이잖아. 그러면 보편성 정식을 만족하는 준칙은 모두 인격성 정식을 만족하니를 묻는 거지. 만족한다고 안 한다고? 만족한다고. 왜?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고 그냥 둘 다 인격성 정식이든 보편적 정식이든 도덕 법칙을 나타내는 다른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둘 다 도덕 법칙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보편성 정식을 만족하는 준칙이 도덕 법칙? 그럼 인격성 정식도 만족하겠네. 그래서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은 범위가 겹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인간의 존엄 보편화 가능한 준칙인 보편주의 정신을 만족한다면 존엄성이 부정될 가능성은 없겠죠. 인격성 중심을 무조건 만족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면 뒤에는 그냥 쉽다 한 내용인데 이걸 이제 수특 내용을 보는 겁니다. 이거 저는 지난 시간에 했죠. 넘어간다. 나 설명하지 않았니 이거? 넘어갑시다. 자, 칸트 의무론입니다. 칸트 의무론. 자, 행위 동기가 결과보다 중요하다. 동기론이었죠. 자,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가 선의지다. 선의지. 인간이 뭐와 뭐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자연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는 뭐였어? 경향성이다. 경향성. 그래서 철학자 중에 유일하게 경향성을 부정적으로 본 학자입니다. 욕구, 욕망, 충동 이런 거랬죠. 근데 유교에서 욕구는 절제하라 뭐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도덕법칙을 아예 가로막는 장애물 같은 개념으로 본다. 칸트는. 나머지는 다 경향성을 긍정적으로 보거든. 아퀴나스의 경향성 뭐였어? 아퀴나스의 경향성. 인간의 자연적 성향입니다. 1의 성향 뭐? 생명 보존. 2의 성향? 종교 보존. 3의 성향? 신에 대한 탐구, 공동체 생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치? 그게 인간이 신께서 나한테 주신 충동이잖아.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게 선한 거지. 경향성은 긍정적인 개념이고 여기는 도덕법칙을 수행하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니까 여기는 극복해야 되는 부정적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선의지가 이제 옳다는 이유만을 실천하는 자유의지죠. 도덕법칙을 따르는 의지고 다음 의무의식입니다. 의무의식이 선의지를 따르려는 마음이지. 뭘 극복하고? 경향성을 극복하고 선의지를 따르려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 의무의식 혹은 선의지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는 의무에 부합할지라도 의무에 부합하는 것일지라도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만족감에 동정심에 의한 기부는 하면 안 되고 의무이기 때문에 기부해야 되는 거죠. 다시 아까랑 똑같은데 자,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입니까? 맞니? 저요? 너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니? 아니요. 네. 아니잖아.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일지라도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일 수 있죠. 근데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인 거고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비도덕적인 거였다. 둘 다 의무에 부합하는데도. 이해가니 이거? 구조가? 내용이 어렵진 않았는데 한두 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틀려보면 알아요. 그래서 X입니다. X. 의무에 부합할지라도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자연법칙과 도덕법칙 얘기지. 자,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절대적, 보편적, 객관적 실천법칙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법칙?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되는 법칙이네. 실천법칙이네. 무슨 법칙? 도덕법칙이었잖아. 법칙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자연법칙, 도덕법칙. 근데 여기는 실천법칙이니까
도덕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성적 존재, 이성이 없는 애들은 도덕 법칙을 못 따르죠. 이성적 존재만 따르는 겁니다. 그지? 경향성은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다 경향성은 자연적으로 경향성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는 도덕 법칙이었고요. 도덕 법칙. 도덕 법칙. 자, 5번 도덕 법칙은 뭐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이었다? 실천 이성이 그렇지.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 뭐의 형식으로 제시했다? 인간이 경향성과 선의지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향성에 이끌려서 도덕 법칙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뭐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될 법칙은? 도덕 법칙은? 정한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됐습니다. 명령의 형태로. 요 구절들을 혹은 요 맥락들을 다 이해를 해야 문제가 풀려. 여기는 밑에는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실천 이성이고요. 오른쪽에는 정한 명령 형식이었습니다. 정한 명령. 자, 5번 실천 이성,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 실천 의지를 규정해야 그 도덕 법칙을 발견할 수 있고 도덕 법칙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명령, 뭐뭐 하라, 무슨 명령? 정원 명령이었다. 정원 명령. 반대말은 가원 명령이고 여기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하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라 이렇게 들어가면 다 가원 명령이에요. 자, 이 정원 명령의 형식에는 두 개가 있는데 보편주의 정식과 인격주의 정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외우겠죠?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뭐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해야 되죠. 보편적 입법의 원리.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했을 때 모순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였죠. 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요. 거짓말 얘기했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진실 혹은 거짓말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을 한다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 없다. 그지? 그럼 이거 모든 사람들이 적용했을 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 개인의 준칙에 따라 행해야 된다. OX XXX 개인의 준칙 중에서 두 가지 정언명령 정식을 합치하는 두 가지 정언명령 정식을 만족하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준칙은 아니고요.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습니까? 맞아.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빼먹었는데 인격주의 정식이 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의 유일무이한 공동체, 그냥 목적으로만 대상을 대우하는 공동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족만 너네들이 뭔가를 위해서 너네들한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사교육 부모님도 사실은 너네가 성적을 잘 받으면 약간 만족감 이런 거 있을 거긴 하지만 하여튼 너네가 잘 되라는 마음이 더 큰 거잖아. 일반적으로는. 그지? 너네가 잘 됐으면 해서 너네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거의 유일한 공동체가 가정이란 말이야. 다른 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 나도 돈벌이가 목적이잖아. 그렇지? 그지? 너네 성적 상승이 목적이고 나한테 찾아온 거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인격주의 정식을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 그 인격주의 정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가정 위의 공동체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했을 때 보편주의 정식. 둘이가 동의어냈잖아. 필요 충분 조건이었잖아. 일단 인격주의 정식을 만족하지 않는 모든 정식들은 보편화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사라져야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그냥 동의어로 내가 해석하기는 이런 느낌으로 막 해석이 안 된다. 내가 혼자서 이게 왜 동의어일까? 어제 저녁에 혼자 막 한 10분 동안 머리 싸매고 있었단 말이야. 이러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보편화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좀 생존할 수가 없어. 그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영위한다가 모순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뭔가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모든 정식들은 보편화할 수가 없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고래야 이제 등식이 성립하는 것 같아요. 등치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여기는 아까 했던 거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지 순환하고 대하지 말고 언제나 뭘로?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려 했죠. 동시에 목적. 자, 인간은 다른 이성으로 존재하들을 결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X를 했습니다. 수단으로 대우하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 경우에는 수단으로 대우해도 괜찮았다. 정식은 그냥 형식이나 공식 생각하십시오. 자, 위에 있던 거 쭉 뭐 이런 거 도덕 법칙, 선, 의지, 의무의식, 실천, 이성, 정언, 명령을 따르는 행위 같은 거는 전부 다 도덕적인 거야. 뭐는 제외하고 어떤 용어는 극복하라 그랬어요. 뭐는 이겨내고 경향성은 극복하고 경향성을 따르는 건 전부 다 비도덕적인 겁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선지로 갑니다. 선지. 한수.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서 이거 했나 근데? 다는 안 했지. 한번 더 합시다. 자,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에 따라 행위한다고 주장했나요, 현수? 맞니? 안돼. 경향성 안 돼요. 그죠? 뭐에 따라 선, 의지, 의무, 의식, 정언, 명령, 도덕 법칙 그런 거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X. 오미. 자, 칸트는 선한 목적을 위해 조건적인 명령에 따라 행해야 한다? 아니지. 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고?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무조건적인 명령이 무슨 명령이라고? 용어를 종합 명령이라고 정합 명령은 가짜 명령이잖아. 다음 명령. 조건적인 명령은. 어이씨 뭐만 하는 경우에만 뭐뭐 해야 되는 게 그게 무슨 법칙이야. 그지? 그래서 X입니다. X. 시연아, 칸트는 개인의 준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고 보니? 될 수 있잖아. 두 가지 정식을 만족하면 되죠. X고요. 현수, 칸트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도 도덕적 행위일 수 있다. 아까 한 거죠. 뭐니? X.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행위는 무조건 비도덕적인 거죠.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틀려. 오미, 칸트는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다? 아니지. 의무의식에 부합할지라도 일치할지라도 경향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비도덕적인 거예요. 그거는. 시연이, 칸트는 행위자의 성품을 기준으로 그 뒤에 나올 건데 성품 뭐였어? 기억나니? 성품. 덕일리다. 덕일리.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 여기는 행위의 도덕성은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걸까? 칸트 같은 경우는 뭘 가지고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한다고 볼까요? 행위의 동기다. 동기. 나중에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고요. 그래서 칸트든 공리주의든 행위의 동기든 결과든 간에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잖아. 그래서 행위 중심 윤리라고 불러요. 나중에 덕윤리는 행위자 중심 윤리라고 나올 거예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7번 현수,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하니? 맞아요. 자유의지가 뭐야 여기서는? 선의지야. 선의지. 그지? 여기 위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이 경향성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지배받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배가 고프더라도 또 단식을 할 수 있는 거죠. 뭐에 따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정신에 따라서. 그게 자유의지니까. 내가 경향성이 이끌리지만 도덕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의지 긍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야. 알아주시고. 자유의지 맞고요. 이거는 덕윤리라서 X다. 여기 자유의지 맞고. 시연한 칸트는 이성적 존재는 스스로 했고요. 맞죠? 스스로 도덕 없이. 하나 더 하세요. 칸트는 도덕적 판단이나 행위의 원천은 이성이어야 한다고 봅니까? 맞아. 이성은 뭐겠니? 실천 이성이다. 그지? 순수 이성이 도덕 법칙의 실천과 관련된 데는 실천 이성이라고 했잖아. 뭐 얘기하는 거지. 괜찮아요? 원래 칸트가 이쪽 파트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말했으니까 이게 좀 설정집이 좀 빡세죠. 설정집이 빡세게 써놨기 때문에 요거를 막 요리조리 꼬아서 칸트 자체가 좀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요걸 다 이해해야 문제가 원활하게 풀릴 겁니다. 넘어가고요. 공리주의 쭉. 자, 공리주의는 반대입니다. 여기는 결과 중심 윤리야. 내가 현수빵을 칠 때 미안합니다. 현수빵을 칠 때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을 먹었든 착한 마음을 먹었든 나쁜 마음을 먹었든 간에 너가 그냥 성적만 오르면 도덕적인 행위가 돼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는 벤담이 이걸 처음 얘기했는데 미리 이걸 뭐라고 비판했냐면 야, 너 쾌락을 증진시키는 스승님이에요. 스승님. 실제 제자기도 하고 그래서 비판적으로 비판했다고 그러는데 벤담을 뭐라고 비판했냐면 스승님께서 얘기하신 바에 따르면 쾌락의 결과만 더 많이 높아지면 무조건 도덕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쾌락살인마가 쾌락살인을 했는데 피해자가 너무 이제 끔살 당해가지고 갑자기 죽어가지고 거의 고통을 못 느끼고 그 과정에서 쾌락살인마가 너무 큰 쾌락을 얻었다면 그 살인은 도덕적인 살인입니까? 도덕적인 살인이거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둘로 나눠요. 쾌락에는 양적인 것도 있지만 쾌락이 크고 작고 이거는 벤담만 얘기했어.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쾌락에는 질도 있다.
혹시 쾌락 살인마의 쾌락과 그다음에 남을 돕는 기부하는 선행을 하는 쾌락이 어디가 더 질적으로 높아 보이냐? 아무리 그 쾌락 살인마의 쾌락이 양이 많더라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제 남을 돕는 그런 쾌락을 추구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밀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질적 공리주의라고 얘기해요. 괜찮니? 그래서 벤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쾌락 전문가 아니신가? 난 배부른 돼지인데. 왜냐면 미리 이 얘기했거든. 배고픈 소크라테스, 아니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뭐 얘기. 그래서 돌려가고 있는 거죠 벤담이. 난 배고픈 돼지라고 그러죠. 양적 공리주의니까 양만 중시하니까. 내가 로널 가서 저급한 쾌락을 누리는 동안 넌 저기 가서 게노잼 책을 읽으면 고급 쾌락을 누린다. 얘는 공리주의자인 동시에 자유주의자이기도 해서 얘가 쓴 책 이름이 자유론이다. 그래서 어려운 책이나 읽으라 뭐 이런 얘기죠. 실제로 미리 엘리트주의로 많이 비판받기도 하고 얘는 뭘 통해서 쾌락을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하잖아. 그럼 그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0,000원을 준 다음에 야 너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가는 거랑 도서관 가서 책을 사는 거랑 두 개 선택해봐 라고 했을 때 더 많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야. 그러면 얘도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10,000원을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지. 배를 안 굶어봤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볶이를 먹으러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라고 비판받는 측면도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거. 이거는 그냥 개드립인데 벤담이 미를 벤담, 벤담이 미를 벤담, 각자 공리주의 주거에 뭐라고 얘기하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의문어 공리주의 비교인데 여기는 트롤리 딜레마라고 유명한 딜레마 실험입니다. 가만히 냅두면 5명이 죽어. 근데 내가 여기 있고요. 내가 레버를 당기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개념이야. 내가 무언가를 행위를 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5사람이 그냥 죽고, 내가 살인을 하면 5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러면 이때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댕겨야 될까? 댕기지 말아야 돼요. 댕겨야 되는 거야. 왜냐면 한 사람을 내가 살인을 하는 거긴 한데 5사람을 구하는 거잖아. 어느 게 더 쾌락의 총량이 커요? 살리는 게 쾌락의 총량이 더 크잖아. 그지? 근데 칸트는 왜 안 돼 이거? 칸트는 안 돼. 칸트는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인간은 무조건 뭘로만 대우해야 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지. 근데 이 레버를 당긴다는 거는 5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얘를 사용한다는 거잖아. 맞죠? 오직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거지. 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잖아. 하나도 없잖아. 이 사람을 위한 게. 그래서 제레미 벤담 like that 이렇게 얘기하고 양적 공리주의니까요. 칸트 didn't like tha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hate this 이런 거죠. 넘어갑시다. 자, 그냥 공리주의고 제일 처음에 양적 공리주의 누가 얘기했다고? 벤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제레미 벤담 1번. 그리고 짧게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이때도 산업혁명 시기야. 그 칸트도 산업혁명 시기고 벤담도 산업혁명 시기인데 칸트는 자연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는 거에 대해서 철학의 과학화를 시도했던 인물이고 여기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제3신분이 둘로 나뉘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었는데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짝짝 피를 빨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급혈기처럼. 근데 자본가는 그러면 내가 피를 짝짝 빨아먹는 거 괜찮아 라고 하는 사상을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사상을 만들 거고요.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나올 건데 여기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게 나와요. 재밌는 게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시기가 1776년이거든요. 알 필요 없고요. 이게 제임스 와트가 상업용 증기기관 만든 시기다. 1776년이. 상업용 증기기관이 발달된 그 해에 뭐가 출간이 됐냐면 국부론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어요.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 얘기한 그 책이 같은 해에 출시됐다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태동기로 봅니다. 산업혁명의 시작기로 보고 1776년. 노동자들은 그러면 이제 피 짱짱 빨아먹히고 있으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이건 아니지, 다 뒤집어 엎어야지. 자본가들을 꺾고 피로 쓴 혁명, 투쟁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회주의가 이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유재산이 있거든. 개인 인권 자유 이런 거 중시하는 세상이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경제적 영역에 자유주의를 대입한 거다. 여기는 경제적 영역에 공동체주의를 대입한 게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중에 제일 급진적인 게 공산주의인 거고.
근데 여기는 사회주의는 전부 다 사유재산이 없죠. 뒤에 나올 거거든. 사유재산 다 부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주의 중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는 민주사회주의라고 윤사에 나오는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너는 아마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요 둘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막 평명 투쟁, 자본가 이익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중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공리주의야. 그래서 공리주의 설명으로 뭐가 나오냐면 사익과 사익이죠. 자본가의 공익의 조화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익과 공익의 조화, 공리주의다. 그래서 얘는 자유주의 혹은 공동체주의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밀은 벤담은 분류하지 않고 밀은 자기가 자유주의라 그래가지고 자유로운 책도 쓰잖아. 밀은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편이긴 해요. 하여튼 공리주의 자체를 가지고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로 나누진 않아요. 넘어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벤담이라는 사람이 공리주의를 가져온 거고, 자 공리의 원리 외우십시오. 최대다수, 최대행복, 최다체행이라 그래요. 최다체행. 현수 자연법 제1원리 뭐야? 자연법 제1원리. 선행함. 오, 그렇지. 선행합이죠. 이거 같이 외워라. 최다체행이랑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건데 유용성 같은 말 적어놓으세요. 유용성은 효용이랑 쾌락이랑 공리랑 같은 말로 씁니다. 생윤교육과정, 윤리교육과정, 윤사 생윤 포함해서 윤리교육과정 내에서는 다 같은 얘기로 나옵니다. 다 어디서 나오고 있니? 공리주의, 실용주의 뭐 이런 데서 나와요. 유용성. 그러니까 좋은 쾌락, 많은 쾌락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도덕적이야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얘는 양적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질적 차이는 없고요. 모든 쾌락은 양적 차이만 존재한다. 그럼 정신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을 비교할 수 있어? 맞니? 정신적 있잖아. 모든 쾌락은 양적 차이만 존재하니까. 큰 정신적 쾌락이 있고 작은 정신적 쾌락이 있고 큰 육체적 쾌락이 있고 작은 육체적 쾌락이 있는 거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쾌락의 양이 크다 작다. 왜냐면 양적인 차이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쾌락 계산법 제시. 쾌락 계산. 7가지 쾌락 기준은 계산 기준은 모의고사는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4번, 5번만 외우는데 강지, 화끈, 다순법이라고 하거든.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가산성, 순수성, 범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 안 적어도 됩니다. 4번, 5번만 적으세요. 4번, 5번.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런 걸 묻진 않고 강도가 셀수록 오래 지속될수록 이거는 확률이죠. 확률. 쾌락을 주는 확률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쾌락과 가까이 갈수록 쾌락을 많이 나갈수록 순수성은 반전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쾌락으로 오래 남아 있을 때 순수한 거고 쾌락이 고통으로 바뀌면 순수성이 낮은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강도로 따지면 마약이 제일 강도가 높죠. 최고의 쾌락인가 그럼? 아니지. 뭐가 낮은 거야. 쾌락이 곧 뭘로 바뀝니까? 고통으로 바뀌지. 순수성이 되게 낮기 때문에 그 공리주의에서도 마약을 하는 얘기는 아니야. 쾌락 중에 막 마약하고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오래 쾌락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이러면은 난잡하게 막 연애하고 막 이러면은 금방 고통이 막 더 크잖아요. 그런 건 좋은 쾌락이 아니야. 그리고 넓은 범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는 그런 행위가 도덕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제시문을 외우십시오. 요거. 왜냐면은 이 인류를 고통과 쾌락에는 최고의 두 주인이 지배하도록 하였다라는 멘트가 얘 써도 되고 얘 전부 다 쾌락주의거든요. 규칙 공리주의든 질적 공리주의든 양적 공리주의든 다 쾌락주의인데 벤담 전용 제시문도 나옵니다. 이걸 안 외워놓으면은 저걸 가지고 벤담이라는 거 보기가 힘들어. 오래 하지.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요거 멘트 외우시고 당연히 양적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또 쾌락 살인마, 이 쾌락 어떻게 도덕적이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벤담 입장에 이런 거야. 살인도 도덕적일 수 있다는 거거든. 어떤 경우에 그 독재자가 막 너무 독재를 해가지고 막 민주주의 탄압하고 이래가지고 다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었어. 이제 그 독재자를 죽이는 거는 사람들이 더 쾌락이 올라갈 거 아니야. 도덕적인 살인이라고, 그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살인까지 도덕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쾌락만 올라가면 이거 이런 거는 질적 차이 어떻게 무시하냐 이런 비판을 받겠죠.
그래서 어떤 제자인 누가 밀이라는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쾌락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그래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계승한 거기 때문에 공리의 원리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거 맨날 자주 나오는데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A가 벤남, B가 밀 이렇게 나오거든. 기흥, 니은, 디귿에 공리의 원리 뭐라고? 그래서 공리의 원리가 뭐야? 최다체의 기흥, 니은, 디귿 중에 어디 들어가야 돼? 얘는 질적 공리주의인데 벤담이랑 동일하게 공리의 원리가 니은에 들어가도 돼? 아니면은 기흥에만 들어가야 돼? 니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건 인정하는데 질적으로 다를 때는 질적으로 높은 거 추구하고 질적으로 같을 때는 양 많은 거 추구해야지. 최대에서 최대인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 얘기고요. 공리 원리 인정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정신적 쾌락이 감각적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봤습니다. 정신적 쾌락이 감각적 쾌락보다 더 우월한 쾌락이에요. 자, 그리고 구별은 뭘 통해서 한다고 구별할 때는 경험을 통해서 구별했어요. 뭐가 질적으로 높은 거야? 둘 다 경험을 봤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쾌락이 우월한 쾌락이야.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질적 쾌락이 우월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반드시 양적으로 많은 쾌락이다. 맞을까 틀릴까?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양적으로 많은 쾌락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야. 아니라고 돼 있죠. 어떤 거냐면은 자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A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고 B가 질적으로 높은데 양적으로 적은 쾌락인 거죠. 그러면 질적으로 낮은 쾌락인데 여기가 C가 질적으로 낮은데 양도 작고 D는 질적으로 높은데 양은 많은 쾌락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A랑 B랑 할 때는 공리의 원리 따라야지. 양적으로 많은 거 최대한 거 추구하는 거고 C랑 D랑 고민할 때는 D 따라야겠죠. 이게 양이 많으니까. 근데 B랑 D랑 충돌할 때는 뭘 따르라는 얘기야? B랑 D랑 충돌할 때는 뭘 따라야 될까? 양적으로 많은 것 따라야 돼? 질적으로 높은 것 따라야 돼? 양? 질적으로 높은 것 따라야 돼요. 얘는 질적 공리니까. 그러니까 양은 언제 고려하냐면 질적으로 같은 건 양을 고려하는 거고 질적으로 다를 때는 당연히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적 쾌락, 육체적 쾌락도 우월하잖아. 그래서 멘트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만족한 돼지, 양적으로 많은 쾌락이지. 보다는 불만족한 인간. 만족한 바보, 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불만족하고 불만족했지만 양이 작더라도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이 되고 소크라테스가 되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엘리트주의라고 부른다는 비판도 받겠죠. 아이,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나는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싶은데 제가 계속 뭐라고 비판하는 거야? 저급한 쾌락이라 즐기는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빡친다는 얘기죠. 일반 사람들이 엘리트주의 그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얘네 둘이를 합쳐가지고 행위공리주의 혹은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해.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옛날 예정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950년대 이전 전근대 시기에 만들어진 공리주의라는 그래요. 산업혁명 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전적 공리주의고 둘 다 뭐에 집중했냐면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집중했다 그래서 공리의 원리를 행위의 결과지. 행위의 결과에 개별 행위구나. 개별 행위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 공리주의고요. 개별 행위. 둘 다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그리고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뭐랑 차이점이 나올 수 있냐면 칸트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칸트 입장이랑 칸트랑 공리주의 교집합으로 도덕이 행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가능할 자. 칸트는 이거 맞아 틀려. 칸트는 도덕이 행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 여기는 도덕은 반드시 목적이어야 돼요. 행복은 뭐야? 건강성이야. 그지? 그래서 행복은 내가 도덕 법칙을 지킨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공리주의 입장에서 도덕이 행복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돼요. 왜 되겠니? 쾌락의 충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공리주의 보고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라고 부르면 그게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더 많이 늘려줄 거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의 쾌락을 늘려주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지라는 거지. 도덕은 수단이죠.
쾌락이라는 목적을 해요. 그래서 행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공리주의만 옳은 선지다. 근데 이거랑 같이 뭐도 나오냐면 도덕과 행복이 양립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나올 수 있거든요. 양립 가능하다. 그리고 칸트 맞아 틀려. 도덕과 행복이 양립 가능합니까? 양립할 수 있니? 같이 갈 수 있니? 같이 갈 수 있어요. 둘 다 별개야. 도덕이랑 행복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일단 도덕법칙을 따르라 그랬죠. 도덕법칙을 따른 다음에 행복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도덕법칙을 따르는 거랑 이제 행복할 자극이 주어지는 거니까 행복하는 거랑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같이 겹쳐도 상관없는 거야. 양립 가능한 것이 공리주의.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똑같다면 내 행복이 높아지는 게 도덕적인 거예요. 사회 최대 쾌락의 총량이 높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양립 가능한 거지. 여기는 칸트가 안 되고 여기는 둘 다 됩니다. 이해 가는 뭔 말인지? 이런 선지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보편적 쾌락주의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도덕의 목적이라고 한 거고, 아까 사익과 공익의 조화 얘기했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조화시키려고 했던 사상이고, 그래서 여기는 기계론적 세계관인데 유기체적 세계관 뒤에 덕윤리랑 비교되는 거다. 자, 사회 전체 이익은 그냥 개인 이익의 단순 총합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거는 개인의 무한 거예요. 그래서 뭐도 중시하냐면 다수결 원리 이런 거 중시합니다. 나중에 덕윤리는 공동체주의거든. 거기는 개인을 모은 것보다 공동체가 더 상위의 어떤 초월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뭐 생명을 가진 유기체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개인들의 총합 플러스 알파가 사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조금 이따 비교합시다 한 번 더. 그래서 다수결 원리 부정할 거야 덕윤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도 그게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친다면 하지 말아야지라는 게 덕윤리 입장입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무조건 도덕적인 거니까 따라야죠. 다수결 원리. 다음 여기는 결과주의입니다. 결과주의. 칸트랑 비교되는 거고 칸트는 뭐가 좀 중요했어? 동기가 더 중요했죠. 그래서 동기주의였다. 여기는 내가 뭘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결과만 좋으면 다 좋아 이런 입장이니까. 행위에 옳고 그러면 결과에 의해 판단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고전적 공리주의고 행위 공리주의인데 얘네들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애들이 얘네들거든요. 규칙 공리주의, 현대 공리주의예요. 그러니까 선호 공리주의라고 하나 더 있는데 생존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라는 거고 이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 원리를 어디에 적용하냐면 잘못 나왔다. 행위의 규칙이라고 씁니다. 행위의 규칙에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규칙 공리주의. 그리고 행위 공리주의 한계 두 가지는 좀 기억해놔라. 왜 규칙 공리주의라는 개념이 나왔냐? 규칙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에서는 개별 행위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쾌락을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매번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효율적이에요. 벤담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뭐 행동할 때마다 이게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지 나쁜 영향을 줄지 고민해가지고 막 행동하고 너무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내가 거짓말할 때 이게 착한 거짓말인지 뭐 좋은 거짓말인지 나쁜 거짓말 막 고민해가지고 거짓말하고 뭐 그런 거란다. 그치? 그래서 모든 행위의 공리를 일일이 계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거 비판하면서 그냥 규칙 만든 다음에 따르는 도덕적인 규칙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따르는 게 무조건 도덕적이야라고 하는 게 규칙 공리주의입니다. 다음 도덕적 상식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착한 주인을 만난 노예제 이런 거 있어요. 착한 주인을 만난 노예. 노예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노예가 만약에 노예 주인을 못 만났으면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잠자리도 제대로 못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한 끼를 걱정하면서 맨날 이제 그 구걸하면서 혹은 뭐 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당하면서 살았을 건데 마침 좋은 주인을 만난 거지.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옷 입는 거, 잠 자는 거, 뭐 먹는 거 다 잘 챙겨주는 주인을 만난 거야. 그럼 주인을 만나서 나의 쾌락이 올라갔잖아. 그러면 그 노예제는 도덕적인 노예제예요. 그지? 사실 노예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도덕적인데 살인이라는 것도 아까 비도덕적인데 독재자를 살해하면은 쾌락이 올라가면 도덕적인 살인이었잖아. 그거는. 그지? 그래서 우리
착한 주인을 만난 노예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 도덕적 상식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그냥 옛날에 예를 들어놓은 건데 공리괴물이라는 게 가상의 사고 실험이다.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재화를 획득하는 양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올라가는 효용의 양이 감소해. 뭔 얘기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뭔 얘기냐면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는 10의 쾌락을 얻어. 두 그릇 먹을 때는 7, 세 그릇 먹을 때는 3, 네 그릇째 먹을 때는 보통이 더 커지고 뭐 그런 거잖아. 마이너스. 자, 근데 어떤 가상의 존재가 있어가지고 공리괴물이라는 가상의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받지 않아. 그러면 첫 그릇 짜장면 먹어도 10, 두 그릇, 네 그릇, 다섯 그릇, 10그릇 먹어도 다 10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재화를 어떻게 나누는 게 도덕적인 거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짜장면 한 그릇씩 주고요. 그 다음에 두 그릇째부터는 아무한테도 주지 않고 얘한테만 전부 다 줍니다. 이게 도덕적인 거예요. 가상의 사고 실험이야. 공리주의 비판하려고 거론한 사례예요. 가상의 사례. 이해가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덕적인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을 희생해서 우리가 막 한 사람한테 야 너 희생해 우리를 위해서 폭탄 짊어지고 자살 폭탄 테러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아무리 이러면서 막 강제로 끌려가지고 죽었는데 우리 사회가 전부 다 그걸로 와씨 생존했어. 그건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자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나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규칙을 하나 만들자. 좋은 결과를 가져줄 가능성이 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르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도덕적인 거다. 그걸 따르지 않는 게 기계적으로 비도덕적인 거라라고 얘기를 하자고.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나왔어요. 자, 때때로 거짓말하는 것이 공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선의 거짓말 같은 거죠. 하지만 대체로는 거짓말은 공리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더 크지. 그러면 그냥 거짓말하는 거는 전부 다 비도덕적인 거라고 정해놓자고. 그런 규칙을 정해놓은 다음에 따르면 도덕적이다. 따르지 않으면 비도덕적이다. 거짓말을 한다는 안 된다는 규칙을 준수하라는 얘기지. 이거 별거 없다. 공리주의는 칸트보다 훨씬 쉬워요. 애초에 어려운 사상도 아니기도 하고. 바로 선지로 갑니다. 자, 공리주의에서는 사회적 유용성의 산출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까? 50번. 네. 맞아요. 유용성이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그래서 유용성. 알아두세요. 효용이라든가 유용성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공리라든가가 다 같은 말로 쓰인다. 그래서 유용성 나왔으니까 공리주의네 이렇게 가야죠. 자, 공리주의에서는 유용성 혹은 쾌락 혹은 공리의 산출을 도덕적인 거 아닌 거 혹은 법을 세울 때 법의 기준이 아닌 걸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보고요. 그래서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를 결과의 유용성으로 보니 맞습니까? 이게 행위가 옳다 그르다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판단하는 척도가 판단하는 기준이 결과의 유용성이야? 맞아요. 유용성이 쾌락, 효용, 공리 뭐 이런 거잖아. 이 결과 공리가 얼마나 증진된다, 쾌락이 얼마나 올라간다는 걸 본다고. 그래서 유용성 맞고요. 한번 시원한 공리주의에서는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과 달리 양적 계산이 불가능하다. 아니라 그랬죠. 하나 더 하십시오. 칸트 공리주의 공통점.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이 존재합니까? 맞아요. 공리주의가 아닐 거라고 처음에 생각하는데 한번 틀리면 안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공리의 원리가 보편적 원칙이야.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다 아니다를 규정하는 거거든. 나중에 덕윤리가 비판할 겁니다. 이거 보편적인 행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행위자만 알 수 있다는 건 조금 더 비판을 하고. 여튼 칸트든 공리주의든 둘 다 행위와 관련된 행위 중심 윤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행위자 중심 윤리죠. 그래서 행위를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이 존재하는 겁니다. 칸트는 도덕 법칙, 선, 의식, 적업, 명령 이런 거고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 같은 거. 그래서 옵니다. 자, 칸트 공리주의 공통점. 이론적 토대보다 현실 문제 해결에 1차적 관심을 줄까요? 아니야. 뭔 얘기일까 이거? 이론적 토대는 어디서 중요하고 현실 문제 해결은 어디서 중시하는 걸까? 오, 그렇지. 현실 문제 해결이 실천 규범 윤리야. 그다음에 칸트랑 공리주의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 실천 규범 윤리학은 현대 윤리학이라 그랬어. 근데 칸트 공리주의 예를 들어 산업형 방식이 이런 다 전부 다 고전 윤리학이다. 고전 윤리학에서는 이론적 토대, 그러니까 둘 다 중시하지. 이론적 토대도 중요하고 현실 문제 해결도 중요한데 뭐라고 해놨어? 비교해놨잖아, 굳이.
보다는 관심을 준다니까 여기는 이론 토대보다 현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거니까 실천 문제, 실천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이죠. 넘어갑니다. 덕윤리까지 깨고 갔다.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배경을 짧게 설명할게요. 그 고대 그리스 철학도 재미가 있거든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얘네 세 명은 이름을 외우부터 어떻게 외우냐? 얘네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있니? 이렇게 소프라노 이렇게 외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고 있니? 이렇게 소프라노. 얘 제자가 얘고 얘 제자가 얘야. 노는 아니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논객이었어요. 당대 유명한 이제 좀 소피스트라고 일타 강사들 있거든요. 논선, 뭐 연설술, 변론술, 논리학 뭐 이런 거 설명하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교장객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열렬한 빠투리가 플라톤이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테네 민주주의 거수 투표로 해가지고 220대 280으로 사형 선고받아서 독배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라톤이 어이씨 우리 그 우월한 스승님, 대단하신 스승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이 비천한 아테네 민중들 같으니 이라면서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나눠요. 현실은 어떤 거야? 비천한 거죠. 중후 정치를 얼룩져가지고 위대한 현자인 소크라테스를 사형으로 몬, 그리고 이제 저 스승님의 영혼이 간 그 엄청난 그 근원이자 이 높은 이상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지. 그걸 이데아의 세계라고 합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그 칸트 할 때 예지계랑 현상계 나왔잖아. 현상계가 물질계고요. 플라톤은 물질계. 그다음에 예지계가 이데아 세계야. 이해되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제자긴 한데 얘는 아테네 그 귀족 출신이고 그냥 거의 성골이 성골. 가문도 좋고 엄친합니다. 문무 경배하고 플라톤이 어깨가 넓다는 뜻이야. 원어로. 레슬링 챔피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씨 나 같은 엘리트, 둘 다 엘리트주의야. 여기는 참된 지혜를 깨달았거든.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든 참된 지혜를 인식할 수 있는 나나 스승님 같은 엘리트. 근데 여기는 그 알렉산더 스승님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스승님이란 말의 출신이 어디냐면 마케도니아 촌동네입니다. 둘 다 그리스에 있는 폴리스, 따라오고 있니? 둘 다 그리스에 있는 폴리스인데 저기 아테네는 해상 상업 도시라 가지고 지중해 무역 장악하고 돈도 많고 막 그 뭐 노예들 부리고 막 무역으로 번성한 그런 도시인데, 그러니까 뭐 좀 돈이 많으니까 민주주의 뭐 이런 거에 여유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대학에 동방원정 하기 전까지는 농사 짓는 동네입니다. 기병 타고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플라톤 쪽이 그 아테네 오니까 얼마나 이제 촌동네 사람을 무시당했겠니.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주도하잖아 플라톤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굳이 따지면 어디에 속하는 애라고? 현실에 속하는 애죠. 그래서 이상은 높고 현실은 비참하고 이높 현시참 이런 거 싫은 거지. 그냥 이상은 현실 안에 내재해 있다는 현실주의로. 괜찮니? 그리고 참된 지혜 뭐 이런 거 강조했잖아. 참된 지혜만 알면 무조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 입장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지혜 플러스 뭐도 필요하냐면 현실적인 실천 의지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뒤에 나오는데 미리 설명을 합시다. 시간이 좀 남았네. 현수 그 지금 뭐 담배를 안 피겠지만 저 어느 가상 세계의 그 평행 세계 어느 세계선에 담배를 피는 현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씨 뭐 부모 망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범이가 딱 치더니 한 대 평을 딱 한 거야. 지금까지 못 끊고 있죠. 현수 보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현수야 왜 담배를 못 끊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니? 왜 못 끊고 있습니다 담배를? 라고 얘기했을 때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여기는 지, 덕, 복 합일설이거든. 그래서 지혜로우면 바로 도덕적이 되고 도덕적이면 바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참된 지혜만 있으면 바로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 그럼 네가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진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담배를 못 끊는 거야. 그러면 그 아무리 20-30년 담배 핀 골초라도 바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병원에서 너 폐암 말기인데 담배 한 개 피면 더 피면 바로 골로 가, 바로 죽어 라고 하면은 아무리 20-30년 담배를 폈다가도 바로 담배를 끊을 수 있대. 그치? 그게 진짜 해롭다는 걸 아는 거지. 네가 담배 뭐 해롭고 내가 50년 넘게 살 건데 45년 살다 죽겠지, 이건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담배가 진짜 해롭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고. 그냥 좀
그럼 네가 진실로 모르기 때문에 담배를 못 끊고 있다고 얘기를 할 거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어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수에 왜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의지 박약이기 때문이지 라고 답을 한다고 해요. 내가 알고 있지.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고 있잖아 사실은.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못 끊는 건 뭐 때문이야? 의지의 나약함 때문이죠. 그래서 지식 플러스 실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야. 그 두 개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주의라는 거. 내려갑니다. 자, 현실주의. 좀 어려운 선지인데 윤사에 이런 선지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발적인 악은 불가능하다. 자발적인 악은 불가능해. 맞을까 틀릴까? 자발적인 악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내가 알면서 행하는 악이 자발적인 악이야. 근데 소크라테스는 왜 악을 행하는 거라?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라고. 이해가니? 그럼 바로 안다면은 바로 도덕적으로 살 수 있겠지. 네가 악을 행하는 거는 네가 참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발적인 악은 불가능합니다.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하지. 어떤 경우에 내가 알고 있더라도 뭘 못하면 실천을 못하면 실천 의지가 부족해서 실천을 못하면 자발적인 악이 가능한 거죠. 거기는. 이해가니 뭔 말이지? 이런 입장이다. 넘어갑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자, 아까 이데아론 비판했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 비판했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 세계에 존재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 비판을 들어갔고 세계는 이제 이론론으로 가요. 아까는 이원론이었지. 이데아 세계가 따로 있고 물질 세계가 따로 있었잖아. 칸트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현실 세계 안에 이데아가 내재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 플러스 실천 의지를 함께 강조합니다. 실천 의지. 그래서 주의주의라는 게요. 주의주의라는 표현 나온 건 아리스토텔레스 하나밖에 없다. 생존윤사 과정 내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뭐라고 하냐면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지식이 주가 되는 주의야. 여기는 의지가 주가 되는 주의입니다.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아는 거 플러스 뭐도 필요하다. 내가 실천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현실주의고요. 다음 목적론적 생각. 그래서 여기 이제 현실 문제를 조금 더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물이 다 목적과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에 기능과 목적이 있다. 그러면 얘의 기능은 뭐냐면 터치펜이죠. 터치펜의 기능은 내용이 잘 쓰여지는 겁니다. 글씨가 잘 쓰여져서 너네한테 내용을 전달하는 게 기능이지. 그지? 그러니까 내용이 잘 쓰여지는 게 기능이고 내용이 잘 쓰여지는 기능이고 목적은 너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인간의 기능은 뭐냐면 자 동양 철학에서 유교에서 인간의 본성은 뭐였다? 기억나니? 유교에서 인간의 본성은 도덕심. 아이씨 몇 번을 하는데. 유교에서 인간 본성은 도덕심. 불교에서는 불성. 도교에서는 자연적 본성. 쫄로 나와야지. 근데 서양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뭘로 파악하냐면 칸트도 이성으로 봤어요. 여기서 고대 그리스에도 인간의 본성은 이성으로 봅니다.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인간을 구별하는 인간만이 가진 인간의 특징이라고. 동물들은 이성이 없죠. 근데 동양 철학에서는 유교에서는 동물은 도덕심이 없는데 인간은 도덕적이다라고 본 거고 서양 철학에서는 동물은 이성이 없는데 인간은 이성적이라고 본 거야. 그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본 거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기능은 이성이고 목적은 행복입니다. 이거는 멘트를 외우세요. 고미가 이번에 외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뭐야? 라고 내가 물을 거예요. 조금 이따 10분 있다 물을 겁니다. 그러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인데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그건 덕이 있는 삶이니까 유덕한 삶이라고 해요. 여기 멘트를 좀 구분해놓는데 여기는 활동이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덕은 이성의 탁월함인데 탁월한 상태라고 좀 고치세요. 탁월한 상태. 이성의 탁월한 상태라는 멘트를 씁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틀린 선지나 이거 두 개를 구분합니다. 얘는 상태고 얘는 활동이야. 행복은 활동이고 그래서 멘트를 외우라고.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뭐라고 보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고 덕은 이성이 탁월한 상태입니다. 여기 나중에 뭐 행복이 뭐 이성의 탁월한 상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틀린 선지. 자 그러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기 때문에 덕이 뭔지를 알아야 행복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작년부터 내가 계속 치는 드립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 했으니까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거든. 그럼 이제 인간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제티가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제 행복을 찾아서 수업을 찌고 떡볶이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돼.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뭐라고? 덕이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는데 덕이 이성이 탁월한 상태라고. 지금 너네가 행복한 겁니다. 지금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거는 돼지도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돼지도 떡볶이를 먹고 행복하겠지. 근데 인간의 본질 기능이 덕이니까 본질 기능이 잘 발휘되는 게 행복한 상태야. 돼지는 먹는 게 본질 기능이잖아. 그냥 뒤룩뒤룩 살이 쪄가지고 자기 몸줄 불려가지고 인간을 먹히는 게 본질 기능인데, 인간은 이성이 본질 기능이기 때문에 이성을 잘 발휘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활동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성을 잘 발휘하는 상태, 그게 행복한 거라고. 괜찮죠? 이게 좀 애들이 잘 안 닿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굳이 좀 비유를 짓자면은, 나는 좀 반짝거리는 순간 뭐 이런 단어를 표현해요. 반짝거리는 순간. 강사의 본질 기능은 뭐야? 강사의 본질 기능은 강의죠. 강의.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막 오늘 수업을 좀 드립이 좀 잘 먹고 애들 반응이 좀 괜찮고 좀 뭔가 좀 빵빵 터지고 이러면은 오늘 좀 강의 좀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가끔씩 있단 말이야. 그죠? 그게 반짝거리는 순간이죠. TV에 막 가수들 보면 뭐 음색이 막 고음이 올라가고 음색이 높고 그러면 쟤 되게 반짝반짝한다 그런 느낌이 나잖아. 그게 행복한 상태라고. 본질 기능이 잘 발휘되는 상태인 거죠. 그게 덕을 따르는 활동인 거예요. 이걸 두 개를 뭘로 비교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이라는 거는 좋은 악기인 상태야. 좋은 악기. 그래서 줄이 잘 내어져 가지고 탄탄하게 잘 울리고, 그다음에 이게 좀 마모질 이런 게 잘 돼가지고 나무가 매끄럽고 부드럽고 그런 상태인 악기가 덕이야. 그 다음에 악기가 잘 연주되는 게 행복이야. 그게 활동이죠. 그래서 내가 가끔씩 그런 느낌을 받아. 그게 덕이 있는 상태고, 그게 반복돼서 실천돼서 습관화돼서 그러면 내는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러면 반짝거리는 상태가 될 거잖아. 그게 행복이야. 그럼 너네는 가끔씩 이게 오늘 이제 빈칸 테스트를 쳤는데 50개 중에 7개밖에 안 틀렸어 뭐 이런 거잖아. 오늘 나 좀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계속 너네가 반복하잖아. 그럼 매번 테스트를 칠 때마다 7개밖에 안 틀리는 상태. 그러니까 학생에 있던 본질 기능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가 반복돼서 1등급 나오는 그 상태가 행복이라고. 괜찮니? 이런 느낌이야. 다음. 자, 그래서 덕이라는 건 이성의 탁월함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요. 덕을.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누는데,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누는데, 둘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둘 다 이성과 관련된 겁니다. 왜? 이성이 탁월한 거니까. 지성적 덕은 뭐냐면 영혼을 두고 나누거든. 영혼의 각각의 부분이 잘 발휘되는 상태를 지성적 덕 혹은 품성적 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건 이성과 관련되고 이건 감성과 관련되는 거야. 감성. 근데 지성적 덕 같은 거는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다른 말로는 지혜와 비슷한 말로 쓰이고요. 지혜. 품성적 덕은 욕구가 동물적인 부분이지. 동물적인 부분이 그냥 잘 탁월하게 발휘되는, 욕구가 탁월하게 발휘되면 안 되죠. 그러면 너무 과욕을 부리게 될 거잖아. 너무 막 무절제하게 방종에 이를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절제된 상태인데 뭐에 따라 이성의 명령에 잘 따르는 상태.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욕구가 너 좀 적당히 해라고 이성이 막 뭐라고 하면은 알겠어 이러는 상태인 거죠. 이걸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용은 가운데 값이야.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적절한 상태를 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형성 방법이 되겠죠. 형성 방법. 이렇게 하나 치고요. 말 하나 더 넣을 걸. 형성 방법이라는 거는 타고난다는 거야. 안 타고난다는 거야. 후천적이라는 거야.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이라는 거다. 선천적이면 형성할 수 없지. 그래서 앞에 동양 철학할 때 뭐가 얻어져 나왔어. 불성을 형성하려고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불성을 형성하면 안 되죠. 선천적인 것도 왜 형성해? 이거는 형성한다고? 내가 가지고 태어날 때 태어나지 않는다. 덕은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성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본질의 기능들을. 그치? 근데 그게 교육을 통해서 혹은 습관에 의해서 잘 발휘되는 상태가 덕이야.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형성해 나가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성적 덕은 이성이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 학습을 통해서 뭔가 배워져야 돼. 배워져야 돼. 공동체 생활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냐. 공동체 굉장히 중요시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덕윤리가 공동체주의 성격을 띱니다. 킨타이어가 배선할 거고. 공동체주의고, 다음 품성적 덕은 중용이 잘 실천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중용을 반복적으로 습관화하거나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 덕이야. 한번 100점을 맞는 게 아니라 100점이 꾸준히 돼가지고 항상 100점이 맞아지는 상태, 그게 중용 혹은 품성적 덕이에요. 습관 실천화 관련된 거고, 중용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거지. 왜? 습관화 실천화에는 의지가 필요해. 됐죠? 다음 덕의 종류. 자,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논리적 주로 쭉 있는데 뭐만 중요하냐면 실천적 지혜만 중요하고, 실천적 지혜 별표 쳐놓고. 자, 품성적 덕이 중용이랬잖아. 근데 그 중용을 알 수 있게 해야 실천할 수. 중용이 뭔지를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니야.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견디십시오. 10분 남았다. 중용이 뭔지를 알아야 중용을 파악하는데, 중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혜가 실천적 지혜죠. 중용은 적당함이에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적당함이라고. 그러면 뭐가 적당한 상태인지는 뭘 통해서 내가 배워야 경험해보고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혜를 실천적 지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실천적 지혜이기 때문에 뭘 담보하는 지혜냐면 실천을 담보하는 지혜야. 아까 얘기했던 그 있지, 그 소크라테스의 지혜 있죠. 실천을 담보하는 참된 지혜. 그게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거 말고 자제력 없는 알미라는 개념이 있어. 프로네시스라고 해요. 이게 프로네시스고, 하지 말자. 그렇지. 원어원 뭐 이런 데인데. 실천적 지혜는 바로 품성적 덕으로 연결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이런 걸 파악하는 거야. 만용과 비겁 사이의 가운데 값 용기. 용기가 너무 많으면 만용이죠. 용기가 너무 작으면 비겁일 거 아니야. 그다음에 절제와 무감각과 방종 사이의 절제. 너무 절제를 많이 하면 무감각해지는 거고, 너무 절제를 안 하면 방종해지는 거죠. 너무 긍지를 많이 가지면 오만해지는 거고, 너무 긍지가 없으면 비굴해지는 거죠. 이 적절한 가운데 값은 뭘 통해서?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파악합니다. 중용은. 그리고 이 중용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해서, 중용은 일단은 산술적 중간값이 아니에요. 혹은 뭐 과도함과 뭐 부족함 사이에 산술적 중간값이다 이런 거 그렇게 나올 거거든. 틀린 선지다. 산술적 중간값이 아니기 때문에 가변적인 개념입니다. 상황마다 바뀔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다시 현수가 길을 가는데, 저기 흡연금지 표지판 앞에서 흡연금지 표지판 앞에서, 자, 이제 초딩이 대놓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뭐 가방에 뭐 조금 거 하고 애도 몸치도 조그만한데 대놓고 흡연금지 표지판에서 담배 피우고 있단 말이야. 현수 어떻게 할 겁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같이 피자는 대답은 처음 들어보고, 너가 그 담배를 안 피는 세계선이라고 합시다. 아니 그래도 네가 담배를 피더라도 뭐 뺏어 피겠지 차라리. 같이 피면 안 되지. 담배 피면 안 되잖아. 흡연 금지인데. 흡연 금지면 너도 피면 안 되지. 둘 다 피면 안 되는데. 뭐 뺨을 친다 이런 거 안 되죠. 뺨을 치는 거 너무 지나친 거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너무 비겁한 거야. 만용인 거고, 뺨을 치는 거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건 비겁한 거라고요. 근데 다음날 길을 가는데 여기는 이제 이제 고3 너랑 동갑쯤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누가 보더라도 막 문신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너보다 어깨에 막 머리 하나 더 있고 막 근육질 있고 막 이래. 근데 뭐 말만 걸으면 그냥 땀 쳐맞을 것 같아. 그냥 가라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똑같이 흡연 금지인데 이제 고등학교 교복 입고 덩치 딱 이렇게 큰데 담배 피고 있어. 어떻게 할 거니? 그건 좀 비겁한 거죠. 그냥 흡연 금지니까 이제 연락해가지고 뭐 경찰서에 연락하든 아니면 그 주변에 가게에 흡연 금지 표지판 붙여놓은 가게에 가서 얘기를 하든, 저기 그 흡연 금지 표지판에서 뭐 담배 피고 있는데 어떻게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용기 있는 거지. 근데 똑같이 아까 초등학생한테 한 것처럼 가가지고 담배 빼고 어디서 이 새끼가 뭐 어린 게 그러면은 그건 만용이죠, 만용. 그러니까 똑같이 흡연 금지 표지판에서 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변적인 행동이야. 그 상황에 따른 적절한 중간값이라고 중요해요. 그래죠? 실제 사례는 뭘 들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저기 페르시아 대군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리스 장군입니다.
그러면 대군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 닭도를 해가지고 맞짱 뜨면은 개죽음 당하겠죠. 그래서 병사를 물렸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병사를 물리는 거는 비겁한 행동이잖아. 근데 여기선 이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그리고 군대를 물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언덕 위에 매복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대군이 들어왔을 때 매복한 애들이 기습해가지고 승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기 있는 행동은 뭐였다고? 군사를 물리는 게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건 만용이고 그냥 닭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적 중간값이 아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로 나쁜 행동, 그 자체로 나쁜 감정에는 중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감정에는 중용이 존재한다가 오답선지라는 얘기야. 절도나 질조 같은 게 사례가 나거든. 자, 중용이라는 건 적절한 중간값이라고 했다. 근데 절도라는 게 부족한 절도, 넘치는 절도, 적절한 절도라는 게 없죠. 중간 절도, 큰 절도, 작은 절도가 없잖아. 질투도 중간 질투, 큰 질투, 작은 질투가 없다고. 여기도 적절한 중간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동, 그 자체로 나쁜 행동, 감정에는 중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 마지막 중용은 뭘로 파악한다? 실천적 지혜로 파악하고, 실천적 지혜로 중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중용을 반복하면 품성공작 덕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지막 이제 맥킨타이어 여기까지 하고 딱 맞게 끝날 것 같아요. 자, 맥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 계승했는데 여기는 행위자 중심윤리라고 그래. 행위자 중심윤리. 왜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됐냐면, 자, 칸트랑 공리주의까지는 근대식이야. 아직 세계가 그렇게까지 막 세계화되고 막 교통통신 발달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 내부에만 적용되는 보편적 규칙을 찾으면 돼. 근데 맥킨타이어는 현대 윤리학자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실천규범 윤리학 쪽에 속하는 사람이야. 덕윤리. 이 현대 윤리학자 입장에서는 세계가 막 넓어지니까 여기서는 도덕적인 행동인데 저기서는 비도덕적인 행동이네. 우리나라에서 소고기를 대접하는 건 굉장한 호감 표시인데 인도에서 소고기를 대접하는 건 모욕의 의미네. 그러니까 공동체마다 보편적 도덕적 행위라는 게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는 얘가 도덕적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뭔 있다. 어떤 사회든 간에 그 사회에서 도덕적이라고 지칭되어지는 행위자는 있다. 유덕자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덕 있는 사람. 그 유덕자가 행하는 행동이 그냥 도덕적인 행동인 거야. 도덕적인 행동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냥 유덕자가 하는 행동, 그게 도덕적인 행동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이제 행위자가 중요한 거죠. 유덕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행위자의 성품이 덕을 강조하는 거고, 음모론 공리주의의 행위 중심 윤리 비판한다고. 그래서 칸트 공리주의 공통점이 도덕적 행위를 규정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였잖아.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행위는 없어. 행위자만 있을 뿐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동체에서 배워서 지성적 덕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공동체주의 윤리입니다. 자,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게 행복한 건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려면 배워야 돼. 그리고 이성이 가장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를 뭘로 봤냐면 정치행위로 봤어요. 직접 민주주의 시대라네. 내가 나가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 정치 활동을 한다. 그래서 정치 활동을 하려면 국가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국가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아두세요, 참고로. 자, 공동체주의 윤리에서는 개인의 선택보다 공동체의 역사와 맥락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역사 맥락을 강조하고, 따라서 공동체가 달라지면 도덕이든 도덕이든 윤리든 이런 거 가변적일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리주의와 비교되는 거다. 이거는 사회는 개인의 단순 종합 그 이상이죠. 반대로 공리주의의 공동체는 개인의 단순 종합과 그냥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은 서사적 존재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사적이라는 거는 이야기를 맺는다는 얘기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존재라고? 누군가의 아들 혹은 딸, 이 도시의 시민, 저 도시의 시민, 다른 태어나면서도 공동체의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존재라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대사님, 다 끝났기 때문에 빨리 3분 만에 선지 보고 마칩시다. 와우. 선수 덕윤리에서는 55번. 덕윤리에서는 행위자의 품성보다 행위의 유용성이 중요하다고 봅니까? 맞니? 아니지. 행위의 유용성은 어디서 강조해요? 유용성 어디에서 유용성이?
유용성이 공리주의였죠. 그냥 쾌락, 효용, 공리, 유용성 다 같은 말로 쓰인다 했잖아. 그래서 행위의 유용성이 중요하다는 건 공리주의겠지. 덕윤리에서는 행위자의 품성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X입니다. 봄이 덕윤리에서는 도덕 판단에 있어 절대적 도덕 원리보다 공동체의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까? 맞니? 맞겠죠. 여기는 또 공동체 관행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57번 덕윤리에서 도덕적 행위란 행위자의 유덕한 품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를 말합니까? 맞니? 시연이? 유덕한 품성 맞아요. 유덕한 품성 기억하시고 도덕적 행위라는 건 행위자의 성품에 바탕으로 한 행위입니다. 현수 58번 덕윤리에서는 인간이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까? 아니지. 뭐가 틀렸어? 타고난 덕이 있어 없어? 후천적 형성이 있다. 후천적 형성 그래서 X입니다. 시연아 59번 자 덕윤리에서는 우리가 덕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선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까? 맞아요. 이거 역도 성립하겠죠. 이건 선한 행위를 지속적 자발적으로 실천하면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덕 있는 사람이 되면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동의 60번 덕윤리에서는 도덕적 행위자가 도덕 법칙보다 상황과 맥락을 중시한다고 봅니까? 맞지? 상황, 맥락 이런 거 중요해지고 역사 이런 거 맞고요. 현수 덕윤리에서는 덕을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게 하는 타고난 성품으로 봅니까? 맞잖아요. 타고난 성품이 틀렸죠. 관행에 내재한 선은 맞지. 관행에 내재한 건 맞는데 타고난 성품이 덕이 아닙니다. 덕은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거니까 틀렸고. 시연아 62번 덕윤리에서는 개인은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니? 없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지. 63번 도미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과 덕을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과 선택 아니?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어떤 거가 합리적 선택일까?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 중용입니다. 중용 적당함, 적절함이 중용이었잖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가장 적당한 걸, 가장 적절한 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중용과 결부된 품성 상태가 품성과 덕이 맞아? 맞죠. 중용이 품성과 거의 동의어로 쓰였잖아요. 맞는 거고. 그러니까 중용을 실천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습관함으로써 품성과 덕이 형성되는 거였기 때문에. 시연한 64번 덕윤리에서는 다수계의 원리가 도덕 판단의 원리와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까? 안 돼요. 이거는 2분 남았으니까 어떤 사례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에 쓰레기 처리장을 지어야 돼요. 쓰레기 처리장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모든 도시에 다 투표를 해. 어떤 도시에서도 우리 도시는 쓰레기 처리장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쓰레기 처리장이 없는 거야, 맞지? 그래서 막 쓰레기가 모든 도시에 다 널려댕길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도덕적인 걸로 봐요. 공리주의는. 이 사람들이 선택했잖아. 야 우리 도시에 쓰레기가 굴러댕길지라도 우리 도시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게 나아. 그러면 그 사람은 만족한 거잖아. 맞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했으니까 이게 더 도덕적인 거지. 근데 덕윤리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개개인이 만족하는 게 뭐 무슨 소용이야. 나라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병들고 있잖아. 여기서 뭐 쓰레기 처리장 짓고 여기는 핵 뭐 처리장 짓고 여기는 화장장 짓고 이래가지고 서로 좀 싫은 거 좀 나눠가지고 이 사회 전체가 잘 굴러가도록 만들어야지. 이해가니? 그래서 다수결일지라도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공동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 칸트를 비판한다. 시원한 자연적 감정에서 비롯되기로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맞아. 칸트 입장에서 자연적 감정은 뭐야? 경향성.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자연적 감정은 뭐야? 품성적 덕. 도덕적 가치를 칸트는 못 가지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지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까지만 합시다.